고급 수학일 온라인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특정 문제적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듣고 복습해서 문제 해결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넘버링 6번인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 또한 직선과 마찬가지로 두 평면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잰다는 겁니다. 법선 벡터 또한 벡터 이전에 선분이기 때문에 직각 아닌 이상에는 두 선분 이루는 각은 예각 아니면 둔각으로 나옵니다.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예각으로 쓰기 때문에 두 법선 벡터 또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예각으로만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코사인 세타는 이 세타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코사인 파이는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하고 거기에 코사인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법선 벡터의 방향 차이로 인해서 이 코사인 파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각으로 쓴다면 당연히 코사인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올 때에는 절대치를 취해서 양수로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어차피 벡터 내적 공식에서 유도가 되겠지만 두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두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둔각이 나오든 예각이 나오든 상관없이 코사인의 절대치 값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 명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평면의 평행 조건, 수열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직선에서의 평행 조건, 수열 조건하고 동일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쉬워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어려워 틀리기보다는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긴 오류가 뭐 때문인가 하면 직선은 평행 벡터를 방향 벡터로 쓰고 평면은 수직간 벡터를 방향 벡터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재면 됩니다. 그리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또한 수직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재면 돼요. 왜? 같으니까. 그런데 직선은 주로 평행 벡터를 방향 벡터로, 평면은 주로 수직한 벡터를 방향 벡터로 잡다 보니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과 직선의 평행 벡터와 평면의 수직한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두 도형이 이루는 각하고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관계를 찾아주면 끝납니다. 거기서 이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래서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래서 그림은 있지만 선생님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게 알파 평면으로 잡고요. 요게 직선 1을 합시다. 알파 평면의 수직한 벡터, 방향 벡터를 H 벡터. 그 다음에 평행한 벡터, 방향 벡터를 U 벡터로 하죠. 실제로 요 각이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 세타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러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이 학습한 결과는 방향 벡터를 이용하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학생이 뭐를 이용하는가 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 다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다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타와 세타 다시의 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이 누구예요? 막거꾸리 각으로서 얘가 세타죠. 이 전체 각이 세타 다시이기 때문에 세타 다시는
90도 더하기 세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타는 뭐가 돼요? 세타 다시 빼기 90도가 되는 거죠. 이게 같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 자리에 우리는 코사인 세타 다시 빼기 90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가계 변환 공식에서 하는 뭐로 나옵니까? 사인 세타 다시로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는 두 도형이 이루는 가계에 대한 코사인 세타의 값을 우리 같지만 방향 벡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방향 벡터를 이루는 가계에 대한 사인의 값을 구하는 걸로 값이 나오더라고요. 즉, 두 도형이 이루는 가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 경우에는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계 사인의 값으로 그 결과의 값이 나오더라는 거 명심하시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해서 이것도 같이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가계 크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7번째,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설명은 말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직접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평면 좌표에서의 직선과 다르게 공간에서의 직선은 또 다른 생성 과정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어떤 걸 했습니까?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으로서 직선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건 이해가 됐다면 더 나아가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연립해서 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간상에서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당연히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공통점이니까. 그런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자체 방정식인데 그게 자체가 직선이 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연립을 이렇게 풀려니까 보니까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2개야만 됩니다. 3개가 되어버리면 저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일 때에는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x를 y로, x를 z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x로 다 같다라고 두게 되면 이 형식의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면 지금 현재는 조금은 이제 어색하지만 기본 예제들,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면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뭐 당연하게 이래 되어 있구나 생각해 주실 거예요. 자, 관련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평면의 교수 방식을 마치고 8번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먼저 보게 되면요. 점이 하나 주어지고 평면이 이렇게 하나 줍니다. 사이의 거리 h는 이래 나와요. 자, 여기서 c제곱과 cz0를 생략해버리면 뭐가 같습니까? 똑같이 z0 없애고요. 그 다음에 cz 없애버리면 평면상에서의 한 점과 평면상에서의 직선이죠.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공간으로 가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똑같은 형태를 띈다. 단지 Z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식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내용은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공간상 이런 평면 하나가 더 쳐요. 알파. 야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하나 둡시다. n 벡터라고요. 공간상에 평면상 있지 않는 평면 밖에 있는 한 점 A점 하나 잡아요. 그러면 평면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A점에서 평면으로 내렸는 수선의 발점 사이의 거리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 거리를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 도정적인 관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H 벡터를 하나 쓸게요. 물론 M 벡터와 반대 방향이지만 나중에 식유도상의 편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M 벡터도 알파에 수직하고요. AH 벡터도 알파 평면에 수직합니다. 그 말은 도형적으로 벡터적으로 어떻습니까? N 벡터와 AH 벡터는 평행한 거죠. 그러면 우리 평행 조건에 의거해서 AH 벡터 이꼴 T 곱하기 M 벡터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이 문제적 사항에서의 이 등식은 뭡니까?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T의 값만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과정부터는 뭡니까? 각 점들의 A점, H점, M 벡터에다가 성분을 부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갈게요. A점의 좌표는 요래 두고요. 평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줬다 칩시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점을 아예 이렇게 x1, y1, z1이라고 두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M 벡터의 성분은 A, B, C라고 잡게 되면 이제 이 벡터 방정식에 이 방금 언급했는 성분들을 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지울게요. 그러면 AH 벡터를 위치 벡터 표현하고 M 벡터는 원래 위치 벡터니까요. 그러니까 AH 벡터만 위치 벡터 표현해서 좌변, 우변, 성분끼리 같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등식입니다. 그래서 x1은 이렇고요, y1 이렇고 z1 이렇게 성립합니다. 점 H는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0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1번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대입해서 나오니까 이제 이 등식에서 이제 t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t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절대값이 취해지는 거죠. 크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이 유도가 되더라. 그래서 H 벡터의 크기는 곧 AH 선분의 길이니까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값은 이런 형태로 나오더라. 이렇게 결론 되어지는 거죠. 공식 유도 자체는 뭐 계산적인 불편함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쉽게 이해될 거라고 보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동일하더라. Z성분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9번째,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평면 좌표상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습니까? 주어진 하나의 직선 L의 방정식에다가 또 다른 직선 L'의 방정식을 둘 중에 어느 한쪽에다가 KB하고 두 개를 더해서 이꼴 0이라고 뒀죠. 형식 똑같습니다.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 또한 두 평면이 주어졌을 때 한쪽에다가 KB 해가지고 합쳐져서 이꼴 0 두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도형 A가 있고 도형 B가 있어요. 그래서 두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점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교선이 될 수도 있죠. 점 또는 교선을 항상 포함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도형 A의 식 더하기 K 곱하기 B 이꼴 0 이런 형태로 두고 우리가 풉니다. 푸는 것이 아니라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이 두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1학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이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될 건데 관련 예제를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주고 문제에 적극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구의 벡터 방정식과 일반형입니다.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거는 어차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평면 방정식 구했던 방식 그대로 점피의 자체 방식으로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이거 그림이 좀 그런데 제가 한번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구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을 어떻게 하나 잡을까요? A, B, C를 하나 잡을까요? 그러면 구 껍데기 위에 있는 점 P, X, Y, Z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똑같이 점 P가 이 도형 위에 어떠한 점에 위치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성질은 뭐예요? 항상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항상 일정이더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R로 둔다면 당연히 이 점을 A로 할게요. 그러면 AP 벡터의 크기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간단히 말한다면 이 구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합니까? 위치 벡터 표현하고 성분 대입하면 구의 방정식의 일반식이 나오겠죠. 자, 이걸 이제 성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똑같습니다.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 플러스 z-c 제곱 이꼴 r 제곱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성분 대입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점 AB를 지름의 양끝쯤으로 하는 구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이것 또한 그림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록 하죠. 이게 원의 구가 있다 칩시다. 중심은 있지만 주어진 거는 양끝점이죠. A점, B점. 지름을 지나야 되고요. 중심을 지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또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체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이 구 위 껍데기에 어떤 점에 위치하도록 변하지 않는 성질. P점을 잡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의 값은 제로다. 이런 이야기. 왜? 수직이니까. 그래서 AP 벡터하고 BP 벡터의 내적 값은 0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조건상에서의 구의 벡터 방정식인 거죠. 간뜻 정리하면 이렇고요. 여기에다가 뭐 성분 대입하면 일반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것도 뭐 전체 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서 같이 간단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앞에 정면을 보면 이제 구는 원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 중심에 C라고 두고요. 접점을 우리는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으니까 선분처럼 보이지만 얘는 평면이에요. 요 직선처럼 보이는 얘가 요 직선처럼 보이는 얘가 평면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처럼 보이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점피 자체 방정 구하듯이 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 평면 위에 한 점을 잡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 점피에 관한 자체 방정식 어떻게 구할 것이냐? 벡터 방식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도형성질이 뭐가 있습니까? 특징이 CH 선분과 PH 선분이 수직이다. 즉 다시 말해서 CH 벡터와 HP 벡터가 어떻다? 수직이니까 내재의 값은 제로다. 그래서 HP 벡터하고 CH 벡터의 내재의 값은 0이다 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접평면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야는 누구냐? 접평 방식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요 식에다가 이제 성분을 대입해서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말이 뭐냐면, 중심을 이제 시점을 원점으로 잡게 되면, 이러한 저편미 방식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걸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구가 아니라 원이라 보고요. 얘를 평면이 아니라 접선으로 본다면, 그럼 Z 성분을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뭐와 같습니까? 요 등식이 좌표편상의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서의 원, 직선, 공간에서는 구, 평면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지 기본적인 내용과 결과적인 식 또한 똑같더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Z 성분만 하나 더 첨가되어 있다는 거 명심해주면 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저편방정식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 11번째 구와 평면의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면과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구면의 방정식. 이것 또한 앞에서 말했는 두 도형의 교선을 항상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별 뜻 없이 별 내용 없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가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많이 취급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평면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 직선의 대칭점과 거리 이 세 가지 형태인데 어떻게 구하는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는 직선의 평면 위로의 정상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화 시켜놨습니다. 뒤에 과제로 도전 과제로 하나 내놨는데 요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요 말 뜻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도전 과제를 통해서 이 네 번째 직선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 관련된 내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왜 이런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면서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4차 시 과제는 과제 1번 교과서 71페이지 사고력 문제를 냈고요. 과제 2번은 72페이지 문제 해결력 2번 문제입니다. 과제 3이 아니라 도전 과제네요. 도전 과제는 직선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으로서 방금 언급했죠. 평면 위로의 정사형 문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시고 관련 내용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차지 수업을 마칩니다. 자, 5차지 수업부터는 이제 고급 수학의 교과서를 떠나서 선형대수학 부교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선형대수학 부교재를 준비해 주기 바라고요. 물론 첫 단어는 어차피 벡터부터 갑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좀 예습을 좀 해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